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기억나시죠?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 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구분해 두실 필요 있고요. 요 개념 정의가 되게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앞에 우리가 다문화 할 때, 그 다문화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다문화라고 하는 이렇게 정적인 개념 빼고요. 그냥 다문화주의라고 할 때는 또 문화 다양성하고 또 같은 개념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 뭐, 문화 다원성, 뭐, 문화 다원주의, 이게 또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맥락에 따라서 조금 개념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맥락에 따라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개념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뭐 논문 쓰고 그럴 때 많이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뭐 크게, 다만 이제 여러분은 읽으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제가 한꺼번에 요거를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화 다양성 하기 전에 우리 문화의 일반적 특징.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나타나는 문화라고 얘기했죠. 숨겨진 게 아니고, 이 나타난 문화의 특징 볼까요? 구성 간의 공유, 그죠? 공유성. 그죠? 그 다음에 학습성, 빨간 것만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승, 그죠? 공유, 뭐 전승, 그 다음에 누적성, 그죠? 그 다음에 전체성, 전체적인 영향, 그죠? 그 다음에 변화, 변동성, 그죠? 다 나오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또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문화에서 다양성 속에 속하는 것은 보편적인 특성이 아니죠. 보편적인 특성, 이제 그 후대에 가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 조금 설명하면서 보편성만 그 세계화를 논의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아마 보편성이라는 것이 다 만능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좀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다양성 볼까요? 문화 다양성은 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문화가 표현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다양성은 사회 통합, 인권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민주적으로, 또 평화 정착, 또 공존을 가능케 하는 그런 접근 방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화 다양성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에 좀 동적이죠, 그죠? 좀 뭔가 이렇게 정적이지 않고 변화, 생성, 소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양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문화주의 유형 4가지 얘기했죠.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개념만 한번 생각해 보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있었고, 그죠? 조합적 다문화, 그 다음에 급진적, 연방제적, 이 4개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또 이론이 있었죠. 다문화주의 이론. 우리가 다문화주의 하면 뭐 문화 다양성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뭐 그거 이렇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이론 정책의 유형은 보통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정책은 원래 크게 나누면 뭐 있어요? 동화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요게 좀 변형돼서 나오는 거 우리가 4가지 봤죠? 용광로, 또 모자이크, 샐러드볼 이론, 이거는 약간 거기 변형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뭐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문화 다양성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거는 뭐 꼭 외우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또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 책에서 지난번에 교재 설명했잖아요.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이 요 책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게 1장 2절을 우리가 한 것이 이번 주에 하는 것이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제가 그냥 요약을 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 하는 게 1장과 2장을 요약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쭉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 책 안에 있어요. 다만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없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자, 문화다양성의 전개와 배경 이런 거 보면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냐 뭐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세계화라는 게 이제 뭐 한 93년부터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대체적인 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계화를 통해서 문화가 획일화되고 또 표준화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세계화로 인해서 산업화, 정보화, 또 세계화에 의한 종속, 그러니까 선진국 중심의 종속 현상이 심화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수님 세계화가 뭔데 자꾸 세계화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만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종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다음 주에 1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뭐 2시간을 하든지 해서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교양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다음 주에 1시간이나 혹시 모르면 또 2시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의 종교에 대해서 2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다음 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세계화라는 측면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문화다양성의 우리 발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 책의 36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41페이지까지 해서 그 발전 과정에서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뭐 요약하면 그거에 이제 원래 그 프랑스의 조스팽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외교관이죠, 그죠? 아니 총리죠, 조스팽 옛날에 요때 당시 98년도에 그 원래 요거를 이제 보려면 그 세계화의 그 흐름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94년도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요. 북미 자유협정이라는 거 아죠? 캐나다 그죠? 북미 쪽이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뭐냐면 그 다자간 무역 협정 즉 MAI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요? WTO 세계 무역 그 기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하는데 이때는 제안만 하죠. 그러다가 95년에 OECD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맺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럼 다자간 무역 협정은 뭐냐면 그거죠. 원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포함시키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금융업이 뭐 제2의 이제 무역 협정이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면 강한 나라만 살 수 있죠. 달러 발권 국가 등.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자간 무역 협정이 투자 협정이라고 하죠. 다자간 투자 협정입니다. 그래서 MAI인데요. 프랑스는 98년에 난 그거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탈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적인 것은 예외로 인정하자. 그죠? 그 다음에 EU 국가 지위 인정해달라. 그래서 국제적인 투자 자유화는 인정하지만 문화 부문은 예외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문화 다양성, 문화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하나의 제일 처음에 시도입니다. 98년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2001년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리에서 문화장관 회의를 열면서 이런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는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인간 생활 양식, 기본권, 뭐 자치권, 전통, 신앙 이런 것들은 문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다양성이 또 평화를 가져오고 발전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구화, 세계화로 해서 그냥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유네스코에서 2001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화 다양성은 민족, 성, 계급과 같은 구조적 차별, 또 사회 경제적 차별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이거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110번째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가입이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문화 다양성 발전 성향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문화 다양성 의미를 한번 볼까요? 문화 다양성은 어떤 의미냐?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원래 그 가트 우루과이 93년도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뭐라 했냐면 좋아, 무역 협상을 하자. 뭐 제조업 이런 건 되는데 문화적으로는 예외를 하자. 그거는 나라마다 속성이 다른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보호 목적이라고 보다는 이제 위협에 대처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문화 다양성이. 왜냐면 그냥 있다가는 다 먹히잖아요. 왜냐면 맥도날드가 되는 거죠. 미국식 문화에 그냥 다.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문화가 전치 현상도 많이 생기긴 했죠. 문화 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지만, 자, 문화 다양성은 하나의 사회, 민족, 집단 등이 가지는 그 자체의 존재, 또 타문화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문화 다양성을 그냥 양적으로 뭐 그냥 그래 이민족 여기 이렇게 그건 뭐라 했어요? 그냥 다문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문화 다양성은 질적 개념이라는 거는 뭐예요?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화가 변동이 되고 혼동이 되고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멸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A와 B가 만나서 또 C로 생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생기는 거, 이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거를 질적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 다양성은 보편적 인권과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또 민주적 통치를 또 촉진하게 되면서 평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와 문화 다양성. 이건 이제 뭐냐면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세계화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한미 FTA 뭐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이죠. 왜냐면 야 우리가 너 자동차 사주는데 너희는 왜 쌀을 안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만큼 우리가 무역거래 수입한 만큼 너희도 우리 거 상품을 수입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자는 게 세계화예요. 아시겠죠? 물론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세계화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경제적 자본에 의한 또 딴 나라하고 또 좀 같이 가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화도 어떻게 돼요? 독점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가 획일화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3년대 이제 쌀 수입 개방 압력 때문에 굉장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입니다. 쌀 때문에 농민들이 나서고 난리가 됐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쌀은 싸고요. 우리나라 쌀은 비쌌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업이 다 망가지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그럴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마티아르 총리가 참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요 다음 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인 세계 시장이 확대될수록에 어떻게 될까요? 약소국의 문화 고유성 또 문화 다양성 이런 것이 파괴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쟁점으로 부상된 그래서 세계화 문화 다양성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책에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마티아르 총리가 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세계화는 좋은 것이며 모든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세계화는 결코 천국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세계화의 완벽함을 무조건 강조해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 제국주의, 국제주의 등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주도했던 사상들은 많았다. 그러나 이것들도 모두 완벽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화 역시 후대에 잘못된 사상으로 판정될 수 있다. 마티아르 원래 말레이시아 총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다 벗어났고요. 옛날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존경했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요 얘기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문화 다양성 시간에 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 또 배경을 설명하는데 또 깊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내용이 우리 여기 2장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설명을 뭐 다 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그냥 2장까지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뭐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도 이도 뭐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한 거 있죠? 이거를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문화권의 소수 문화권 측면에서의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다양성을 논의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뭐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만 있었다는 것만 뭐 여러분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번 소수 집단과 권리 보호의 문화 다양성. 요것도 이제 뭐 요것도 그거죠. 소수 집단의 권리 보호를 통한 이제 문화 다양성. 그러니까 뭐 다문화 사회면은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필리핀 사람도 결혼해 와서 있을 거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수 인종 이 사람들이 권리 보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문화주의를 인정해 달라. 또 교과 과정에서 다문화주의를 선택해 달라. 뭐 법에 의해서 뭐 자유로운 복장해 달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 그거에도 뭐 예를 들면 장애자 협회, 소수 집단, 그 다음에 뭐 동성애자 권리보호,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다 보면은 문화 다양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26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 이것도 뭐 26페이지에 뭐 한 두 패러그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국제적 관계를 고려해서 좀 완충적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포괄적이고 또 총체적인 문화적 이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가 국가와 국가 간에 뭐가 딱 부딪히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 관계를 고려한다는 거는 이게 다양성 개념으로 좀 완충적 개념으로 이렇게 놔두면서 A 아니면 뭐 B도 있지. 왜? 다양하니까. 아니? C도 있지.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놨다는, 그러면서 총체적 이슈 개념, 이렇게 요게 요런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는데 주류 집단과 소수 집단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화적 변 과정,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정체성이 변형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이제 문화 정체성,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뭐 책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1장, 2장은 순서대로 이렇게 막 한 건 아니고요. 내 방식대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없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문화 다양성하고 이제 다문화사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때요? 이미 막 문화 다양화된 사회죠. 다문화 사회잖아요. 우리 이런 사회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이 삶의 태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은 어때요? 낯선 것이 일상화됐고 또 갈등과 긴장이 굉장히 좀 많이 넘쳐 있죠.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도 서로를 못 믿고 뭐 이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사실 이방인 또는 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면 이방인이고 또 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자는 여기서 제가 이즈미라고 표현하고요. 이 타자의 개념도 여러분 또 설명을 하면 또 이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타자는 이주민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공존이 일상화된 시대고 또 세계화 시대에 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가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죠.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개념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도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타자, 이방인, 이주민, 난민 이런 거를 좀 여기서는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명확히 제가 개념 정의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보호하고 좀 권리를 지켜줄 좀 약자죠. 뭐 소수는 빼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약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어렵게 사는 사람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 보려면 우리 여러분 곁에 있는 이주 노동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참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라는 이 좁은 개념을 아무 의식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라는 말 속에는 그 배타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주민과 타자를 보는 그런 시선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분들이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천주교 재단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진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마스크 갖다 대고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주민과 타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냥 볼게요. 타자와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으면 좋을까? 저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원래는 호기심이 있어야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돼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약자나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뭔가 좀 낯선 사람한테 이게 안 되죠, 잘.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차별은 뭐예요? 차이, 나하고 다른 거. 차이에 대한 폭력이 차별로 볼 수 있어요. 차별하는 거죠, 아예. 또 두 번째는 그런 차별에 대한 관용, 개인적 윤리로서 관용이 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보면은 교묘하게 차이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탈정치화 시키는 거고. 그래서 웬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관용의 대상은 그 주변적이고 열등인에 그냥 고정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해되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예절을 딱 지키고 다 하는 척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투표권도 좀 빼고 이런 건 안 준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배제시키는, 차별화시키는, 은밀히 차별화시키는 거죠. 이게 관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무관심한 공주라는 건 뭐냐면, 차이 인정을 무관심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나, 너는 너 이거죠. 왜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이민 온 사람 아니야, 너는 막 노동자지, 나 자본가야 이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민감성, 그 다음에 불가공약성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인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차이를 대하는 방식이 그냥 무관심입니다. 되게 무관심해요, 그냥. 그죠? 차이를 존중한다면서도 별로 공감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차이를 존중한다면서도 공감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무관심한 공존이죠.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같이, 나는 나고 넌 너대로 살면 돼, 이런 거. 그죠? 근데 원래 차이와 다양성은 우리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으면 이런 무관심, 또 무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무관심한 공정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은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모색하는 거예요. 대화를 자꾸 하는 거죠. 이거는 감정전념이나 감정합의라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셨죠? 감정전념, 그 다음에 감정합의, 이런 거는 전혀 틀려요. 공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공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참 어려우면, 나도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차이의 인식만큼 보편적 동질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공감입니다.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이 공감 능력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설명하면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감정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 아시는 게 아담 스미스는 어떤 분이에요?
국부론을 진 시장 경제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도덕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런 시장,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그죠? 그러면서 분업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국부론의 얘기도 했지만, 이분은 원래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인간은 공감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런 학자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짧은 시간에 또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질문 제가 하는 거 있죠. 항상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갈등 사례가 되겠죠. 요거를 한 두 가지만 적으셔서 학습 정보 질의응답에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장과 현대사회 문화 다양성 이해에서 1장과 2장까지 다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그냥 좀 지지한 건 다 빼고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했어요. 1, 2장이. 원래 1, 2장이 양이 많긴 한데 이거 읽어도 그냥 다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한번 제가 설명을 한 거 있으니까 책 읽어보면서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강의는 문화와 종교 강의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주차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1시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하려면 2시간 하든지 그러면 요게 또 7주차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화 종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레포트 얘기했죠. 요거는 제가 첫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픈 때요. 오리엔테이션 때. 아픔 그리고 삶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서 264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 오는 겁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 정도입니다. 5페이지 이내. 5페이지 이내로 해서 264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요약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신의 학원에서 이 종교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학습 활동 관리에 과제 관리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요걸 중간고사로 대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중간고사 비중을 제가 조금 낮췄으니까요. 그래도 중간고사니까 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요약해서 요거는 내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죠. 아마 우리가 7주차인가 7주차죠. 7주차에 시험 끝날 텐데요. 15일? 제가 요거를 성적도 매기니까 10월 15일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요거를 제가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어디다 올려놓죠?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